3장에 통제하는 것을 통제하라. 너의 그릇 없이 아무도 너의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는 없다. 엘리너 루즈벨트의 이 말은 나도 무척 좋아한다. 예전에 하는 상사가 이런 적이 있는데 그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당연코 가장 부정적이면서 남을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지독히 재미없는 농담을 했고 늘 부정적이고 냉소적이었으며 과음을 지르면서 내게 적의적으로 역사를 퍼부었다. 일주일에 적어도 20시간은 그가 내 머릿속을 차지했다.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던 나는 그가 내게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 사람 주위에 있는 것이 싫었고 내 직업이 싫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기 몹시 싫었다. 매일 하루 일을 마칠 때가 되면 비참하고 부정적이고 우울한 기분에 휩싸여서 집으로 돌아갔다. 냉각생각에는 해결책이라고는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터덜거리고 이런 소리를 앓는 소리를 하며 불평하는 방법뿐이었다. 만약에 불평을 들어주던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내 태도나 사고방식을 바꿔보려고 설득했다면 나는 그에게 바보나 헛소리라고 맞받아쳤을 것이다. 문제는 그 사람이지 내가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말이다. 나는 대체 갇혀있어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였다. 결국 하소연을 듣는데 신물이 난 직장 동료 중에서 하나가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상사의 끔찍한 사연을 들려주었다. 상사의 삶은 엉망진창이었다. 그는 만성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술에 완전히 휘둘린 나머지 소중한 인간관계를 모조리 망쳐버렸다고 했다. 자기가 만든 지역 속에 살면서 간신히 일을 하고는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듣고 보니 예측불허의 변덕스러운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만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그를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 사람 대 사람으로 그에게 공감하면서 한편으로는 그의 삶과 내 삶 사이에 감정적인 완충장치를 만들 수 있었다. 나를 향한 그의 행동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정신적인 상태가 나에게까지 미치지 않았다. 멘탈 뱀파이어는 내 즐거움과 행복을 고갈시키는 마력을 상실했다. 청년 시절 나를 힘들게 이 교훈을 배웠고 그 후로 수년간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공유해왔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두려움, 자기의심, 불안감이 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생각보다도 적대적인 시선과 주변의 멘탈 뱀파이어에 취약하다. 그래서 매우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아이디어를 다시 인정하겠다. 너의 그릇 없이 아무도 너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 여러 해 동안 내가 직면한 것 중에서 가장 큰 도전은 사람들에게 통제 가능한 것을 통제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우리 삶에서 아무도 우리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강요할 수는 없다. 아무도. 사람들은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게끔 하는 조건을 만들 수는 있다. 과거에 우리가 열등감을 유발한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사람들은 우리가 열등감을 느낀다고 협박하고 설득하고 강요하고 주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다. 남들에게 우리 자신을 지배할 힘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힘을 가질 수가 없다. 지금 나는 극단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신체적인 학대에 관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폭행당한 배우자나 학대받는 아이에게 머릿속에서 마법의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다시 좋아지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극단적인 사례에서도 피해자가 삶에서 마침내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결심하며 자신을 생존자로 다시 정의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는 직접 보아왔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할 권한을 동료나 가족에게 부여할 때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그 권한을 계속 제어하는지 지금 당장 자신에게 질문하라. 우리는 피해자가 되어서 덫에 갇힌 채 무기력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고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남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 남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꿀 수도 없다. 우리가 오로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통제하는 것을 통제하라. 그것이 이 책 전체의 핵심 기둥이자 내 말을 귀담아 들을 사람에게 당부하는 전부다. 우리가 살면서 주변의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동료들을 한답시고 목소리를 높이며 짜증나게 구는 상사나 또 코치처럼 말이다. 그들의 스타일을 바꿀 확률은 높지 않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내면의 반응뿐이다.
상사의 짜증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감정이 아닌 오직 그들의 의도에만 집중하면 된다. 삶의 목적에 그리고 취임이나 조직의 목적에만 초점을 맞춰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전부다. 통제 가능한 것을 통제하는 데 의도적으로 집중해라. 이 아이디어는 특정한 기분을 느끼게끔 우리를 조정하려는 사람 앞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라.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은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던 때가 있기는 있었나? 자녀가 아프다고 가정해보라. 아이가 아파서 몹시 속이 상하고 우울한 기분에 압도당한다. 당연한 감정이다. 하지만은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라. 의사가 내 자녀에게 하는 모든 치료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자녀의 몸이 약물에 반응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태도이자 사고의 틀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슬프고 성심한 표정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떠올려보자. 지금 당장 그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한 줄기의 밝은 희망이 아닐까? 자녀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위안이 되고 응원이 필요할 때 격려가 되는 존재가 되자. 어떤가? 이것이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전부다. 이 책 초반에서 말했듯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는 아이디어는 두 가지 팬데믹을 동시에 직면했던 이 유일무이한 역사적인 시대에 더 중요하다. 첫 번째 팬데믹은 너무 작아 현미경으로도 보이는 RNA 바이러스 요소였고, 또 하나의 팬데믹은 미국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걸쳐서 퍼진 천억원 형태의 인종차별로 우리와 함께 한 지는 400년이 넘었다. 지금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직면해야 한다. 우리가 저 바깥 세상에 우리를 죽음에 빠뜨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음을 어느 때보다 인식하고 있다. 그것들을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것들은 나는 1975년부터 소장해온 리처드 프라이어의 옛날 비디오에 나오는 한 소절을 기억하는데, 첫 번째가 초도 연설이라고 불렸던 루틴이었다. 프라이어는 일어서서 간이를 굽어보고 목사인 척 연기하면서 간에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한다. 그는 마지막 테스트에 직면했습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가 결국 마지막 테스트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마지막 테스트는 여러분이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날 때부터 운명 지어진 테스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TV에서 마지막 테스트를 지켜본다. 긴급 환자로 넘쳐나는 응급실, 어쩌려는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눌려서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 얼굴을 처박힌 채 숨이 끊어질 때까지 괴로워하는 한 남자의 모습 말이다. 동영 모두 미친 세상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방법을 시급히 찾아야 할 때다. 게다가 우리가 자가 격리를 해야 할 때 혼자서 또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격리된 채 살아야 한다면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는 더욱더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전과 달리 자기 내면의 악마와 평화롭게 지내야 할 때다. 우리 삶에서 무엇이 효과적이 있고 무엇이 효과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때다. 다른 이와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지를 점검해야 할 때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시간을 정말로 내야 할 때다. 우리가 마침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우리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또한 우리가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시간이 더 필요한 일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생각과 행동이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통제 가능한 것을 통제하라.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기 마음을 통제할 사람은 자기일 뿐임을 절대 잊지 말기 바란다. 통제. 자신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그랬네요. 자. 장면을 바꿨어. 어떤 외부의 힘이 닥쳐오든지 자신의 기분을 통제하라. 너가 기회에 응답할 것인가? 톰 브래디가 미시간 대학에 왔을 때는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던 톰 브래디가 아니었다. 그가 여기 온 후에 첫 2해 동안은 그의 벤치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한 그의 여름, 그는 급성 충수염에 걸려서 무게가 11kg,
그럼이나 빠졌다. 도움을 선물한 커드의 코치는 떠나버렸고 새로운 코치는 그의 몸집과 운동 능력에 별다른 인상을 받지 못했다. 11kg이나 살이 빠진 도움은 빅텐 풋볼 경기는 고사하고 침대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킬 정도의 체격으로 보였으므로 톰에 대한 평가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톰은 미시간 대학에 온 이후로 불행이 멈추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로 전학까지 생각했다. 그때 나를 찾아왔다. 내 사무실에서 처음 본 브래디는 저체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낙담하고 괴로워했으며 좌절에 휩싸였었다. 그는 햄릿처럼 궁극적인 존재의식에 도달했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왜 그 먼 중서부까지 와서 벤치에 앉아서 다른 쿼터백이 경기하는 모습만 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말했다. 코치들이 저를 믿어주지 않아요. 나는 잠시 그 말을 곱씹은 다음에 대답했다. 내 말이 맞아. 코치들은 널 믿지 않아. 그는 약간 놀라는 듯이 보였다. 예상한 격려가 담긴 조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말했다. 네가 자신을 믿지 않는데 코치들이 왜 너를 믿어야 하지? 톰은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 나갈 수도 있었지만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네가 믿지 않는데 자신을? 미안해 톰. 나는 네가 미시간대에 선발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없어. 하지만 이건 도울 수 있지. 내가 미시간대에 선발이 된다고 믿도록 도울 수는 있어. 톰은 계속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네가 자신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아. 경기를 뛰든지 벤치에 앉아있든지 내 스스로 해낼 수 있고 자격이 있고 자신이 있다고 믿어야만 해. 이렇게 NFL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으로 손꼽힐 젊은이와의 인연이 시작이 되었다. 사람들은 요즘도 내게 종종 묻는다. 선생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가 7차례나 슈퍼볼에서 우승하려고 내가 미리 알았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나는 톰 브래디가 최고 수준의 선수가 되기 위해 미시간 대학에서 선발 쿼터백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해내리라고 다짐했다는 것은 확실히 알았다. 그의 결심과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 덕에 톰은 나의 좋은 한마디를 모두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그는 풋볼에 필요한 정신적인 능력도 키웠고 공격 플레이와 전략만이 아니라 수비도 연구했다. 그는 미국의 어느 수비 코치만큼 전략과 트렌드를 이해했다. 신체를 단련하는데도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저녁마다 그만 연습하고 체육관을 나가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선수가 되었다. 어이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라고. 그런데 나에게 가장 인상적인 딸은 따로 있었다. 이 인상적인 점은 나의 조언이 그의 정신이나 그는 생각을 했는데 집중을 했고 덕분에 미시간 대학에서 쿼터백으로 뛸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톰은 중요한 진실을 알아냈다. 삶의 다른 면과 마찬가지로 풋볼이라는 스포츠에서도 언젠가 경기에 출전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신을 확실히 준비하면 된다. 마침내 미시간 대학에서 톰의 날이 왔다. 그는 1998년, 1990년에 25경기를 선발로 출전해 20승 5패를 기록했는데 패스 거리가 5,000야드가 넘고 35번의 터치다운을 달성했다. 게다가 내가 본 최고의 볼게임인 2000년 오렌지볼에서 그는 터치다운 4번을 성공하며 14점 차이로 뒤지고 있던 팀을 2번이나 끌어올려서 엘리베마 대학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이 미시간 대학을 졸업한 후에 톰 브래디는 NFL에서 선발 선수로 발탁돼서 곧바로 최고의 쿼터백이 되었는가? 아니다. 그는 곧바로 영혼이 으스러질 듯한 실망감에 빠져들었다. 톰이 자기 이름이 호명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2000년 NFL 드래프트의 첫날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의 이름은 호명되지 않았다. 그날 밤 몹시 힘들어하는 톰의 목소리를 들으며 둘이 나눴던 대화가 기억난다. 그는 그날 밤에 잠들기 위해서 침대에서 뒤척여야 했고 다음날 겨우 몸을 일으켜야 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계속 기다려야만 했다. 4차 지명이 시작되었고 끝났다. 그 다음에는 5차 지명이 있었다. 6차 지명이 되었어야 마침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199번째로 톰 브래디를 지명했다. 그는 그때 사무실에서 처형받던 깡마른 소년으로 벤치에 앉은 채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후보 선수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톰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훈련 캠프에서의 첫날 패트리어츠 고단적인 로버트 크라포트에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저를 뽑은 것은 이 그달이 내린 결정적에서 최고의 결정이 될 거예요. 그 후에 훈련이 시작되었다. 미시간 대학에서 다졌던 사고방식 덕에 언젠가는 기회가 찾아올 것임을 알았기에 때가 왔을 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훈련에 임했다. 두 번째 시즌의 두 번째 경기에서 마침내 그는 부상당한 선발 선수를 대신해서 경기에 투입되었다. 그의 선발 선수 자리를 다시는 빼앗기지 않고 팀을 슈퍼볼까지 끌고 가서 슈퍼볼에서 우승한 최연소 쿼터백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동안에 그는 새로운 팀을 2021년 슈퍼볼까지 데려가 결국 우승한 최고령 쿼터백이 되었다. 사람들은 운에 관해서 쉽게 말한다. 나는 기회가 문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기회를 세전하려는 준비가 될 때 운이 찾아온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못하면 문제에 빠진다. 당신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단지 행운이나 불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운명의 피해자야 라고 되뇌이며 장애물을 피해갈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장애물을 또 하나의 기회라고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을 것이다. 성공을 위해서 연습과 훈련을 반복하면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고 힘든 시기를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기정의 시기로 여기게 되리라고 믿고 싶을 것이다. 준비를 갖추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기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복권과도 같은 허망한 기회를 그저 바라고 희망하고 내기하는 것보다도 100번 낫다. 궁극적으로 운보다는 큰 무언가를 믿어야만 한다. 목표를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기회가 녹화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결단력을 갖춰야 한다. 기회는 녹화할 것이다. 내가 보장한다. 누가 그 기회에 응답할 것인가? 기회에 누가 그 기회에 응답할 것인가? 오장 크게 꿈꾸고 크게 믿고 크게 되어라. 내 사무실 문 밖에 놓인 카페는 불만 어린 젊은 선수들의 발길로 닳고 있다. 그들은 실전 시간이 불만이고 코치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것이 불만이다. 그들은 모든 일에 불만이다. 1999년 여름 캠프가 끝날 무렵에 역대 가장 불만이 가득한 운동선수를 만났다. 바로 데즈먼드 하워드라는 풋볼팀의 어린 리시버였다. 대부분을 모르는 사지만 데즈먼드는 고등학교 때 러닝백이었고 당시 그의 별명은 매직이었다. 경기장에서 수비 수를 마법처럼 채찍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소문에 따르면 농구 실력도 아주 뛰어났다. 그래서 그의 영웅인 LA 레이커스의 스타 매직 존슨의 이름을 따라 사람들은 그를 매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미시간 대학 풋볼팀에서 2년을 보낸 후 데즈먼드는 더 이상 매직을 보여주지 못했다. 심지어 이제는 러닝백도 아니었다. 결국 여름 캠프가 끝나는 날 그는 내게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지 물었다. 그날 내가 몰랐던 사실은 데즈먼드 하워드가 캠퍼스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부터 1년이 넘도록 조심스럽게 나를 살펴보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날은 마침 내 위험을 감수하고 나한테 모든 걸 털어놓은 후 내 생각이 어떤지 알아보기로 했다는 것이다. 스스로 데즈먼드는 자리에 앉자마자 풋볼에 품었던 큰 꿈, 아직 실현하지 못한 목표로부터 털어놓았다. 팀에서 지낸 지 1년 6개월이 흐른 후에 데즈먼드는 뻔한 지리적인 실업법을 실행할 때라고 생각했다. 지리적인 실업법이란 다른 팀으로 옮기면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잘 될 것이라고 믿음에 기대는 것으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그냥 짐을 싸서 옮기기만 하면 어떻게든 마법처럼 모든 일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데즈먼드는 이 생각에 관해서 꽤 진지하게 내 의견을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지금으로서는 네가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말해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보여주지 못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떠나면은 누가 눈꽃만큼이라도 너를 신경을 쓰겠나? 이야기를 듣고 그런 걱정이 일어나서 뭐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지금은 7월이야. 어쨌든 다른 팀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얘기지. 내가 적어도 1년은 여기서 지낼 확률이 높다는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네가 팀에서 최고의 선수라는 입지를 다지도록 도와줄 거야.
그는 계속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네가 정말로 자신을 믿는다면 상황을 바꿀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모든 걸 다르게 해야만 해. 모든 걸 다르게 걷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훈련하고 다르게 분리해야 해.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말아야 해. 코치가 너를 믿는다면 좋은 일이지. 하지만 코치가 널 믿지 않는 것 같아도 거기에 정신을 팔아서는 안 돼. 네가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는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으며 마치 슈퍼 컴퓨터처럼 받아들였다. 너는 한 가지 초점에만 집중해야 해. 확신에 차 있어야 하고 너만으로 레이스를 뛰어야 해. 100%의 시간과 100%의 노력을 쏟아붓고 자신을 믿어야만 해. 오랜 세월이 흐르고 아주 많은 일을 겪은 후에도 건재한 우리 우정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크게 꿈꾸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크게 꿈꾸기는 쉽지. 크게 된다고 크게 믿어야만 해. 된다고 믿어야만 해. 그래서 대저 먼저 하워드는 이렇게 했다. 자존심을 제쳐두고 탁월한 재능이 있는 선수에게는 쉽지 않은 일인데 나를 신뢰했다. 망설임 없이 내가 그에게 제시하는 성공 공식을 믿었다. 하지만 그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원했다. 계속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절대적인 최고가 되려고 그토록 단호하고 또 구상하고 계획하고 설계한 후 결국 모든 일을 해내는 젊은이를 나는 본 적이 없었다. 진정으로 자신을 객관화하고 자신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강점과 약점을 바라보는 젊은이를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경기장 안팎에서 보이는 모든 움직임 안에서 솔직한 피드백과 비평을 요구했다. 그에게는 최고가 되겠다는 또 성장하겠다는 다른 선수를 제치고 불어나가겠다는 목마름이 있었다. 솔직하게 말하겠다. 20살의 데즈먼드 하워드는 다른 사람의 성공의 실패를 연구하고 그것을 한급 벗겨서 무엇이 효과가 있고 없는지 그 미스터리를 푸는 데는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집요했다. 그는 단지 꿈만 크게 꾸지 않았다. 강하게 믿었고 목표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실행하는 법을 배웠다. 데즈먼드는 내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명을 믿어준 최초의 선수이자 궁극적으로 가장 성공한 선수였다. 그 사명은 자신에게 관해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다. 게다가 데즈먼드는 풋볼을 하든 하지 않든 자기 삶은 놀라울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데즈먼드 하워드가 되는 것, 그것만 집착했다. 데즈먼드는 계속 발전하여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 풋볼 선수가 되었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선수가 되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사람은 노력하고 꿈을 갖고 자, 슈퍼볼은 회차 표기로 모자를 고집하고 있고 슈퍼볼 50회만 슈퍼볼이라고 표기하면 이것이 반복되어서 혼란을 초래한다면 예외적으로 슈퍼볼 50로 인정했다. 다음날 데즈먼드 하워드는 슈퍼볼 역사상 가장 긴 리턴 야드 기록을 세우며 팀을 경기 내내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고 99야드의 킥오프 리턴으로 승부를 확정짓는 득점을 했다. 그는 슈퍼볼 MVP에 뽑힌 최초의 리턴 스페셜 선수가 되었다. 나는 한 남자의 삶에서 6년을 사이에 둔 두 번의 특별한 날을 보았다. 첫째 날에 나는 그에게 크게 꿈꾸고 강하게 믿으라고 요구했다. 자신을 믿고 신이 주신 능력을 믿고 더불어 올바른 사고방식을 확립한다면 그 능력으로 멀리 갈 수 있음을 믿으라고 말했다. 6년 후에 둘째 날에 그는 훨씬 크게 꿈꾸고 훨씬 강하게 믿고 있었다. 이번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팀도 믿었다. 더구나 그는 정신 훈련에서 쏟아부은 온갖 노력을 모든 시청자가 볼 수 있으리라고 내게 말했다.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그의 꿈은 몽상이 아니었고 그의 믿음은 근거를 기반으로 했다. 자기가 쏟아부은 노력과 준비, 거기에 자신을 둘러싼 조직 전체의 노력과 전비비의 믿음을 쌓아 올렸다. 그는 구상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꿈꿨으며 자신의 팀이 자신을 새로운 지위로 올려놓으리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일은 일어났다. NFL은 11번의 시즌을 마친 후에 그는 ESPN 프로그램 칼리지 게임데이의 해설자를 뽑는 오디션을 받다.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얼마나 엄청난 노력과 준비를 쏟아부은 결과
우리는 토요일 아침마다 대지먼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대지먼들은 대개 전화해서 솔직한 피드백을 원한다. 계속 성장하고 개선하고 최고 수준의 자신이 되고 싶은 목마름이 여전히 하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크게 꿈꾸고 강하게 믿고 있다. 나는 건강이라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이라는 세 단계가 있다고 믿는다. 영적인 건강이라 하면 단지 종교 집단을 향한 열정이 아니다. 내면 기술과 그것을 내면의 핵심, 정신, 영혼 등 뭐라고 부르든 그 무언가를 활용하는 법이다. 각자 뭐라고 정의하든지 내가 말하는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다. 대지먼들, 예를 들어서 계약을 성사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난도없이 그 상황에 알맞고 필요한 말이 튀어나와서 또 하나의 기회를 발동해 계약을 달성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경기에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서 팀원들을 바라보며 말할 수도 있다. 우리 상황을 뒤집을 준비가 되어서 나는 사고를 초월하는 우리 내면의 일부, 그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다. 우리 모두 그래 본 적이 있고 그런 사례를 본 적도 있다. 신념은 증거를 넘어선 믿음이다. 신념은 우리 생각보다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기든 지든 비기든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으려면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 가끔은 그 신념이 경기에 이길 유일한 방법이거나 계약을 따낼 유일한 방법 또는 새로운 수준의 탁월함에 도달할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묻고 싶다. 당신의 큰 꿈은 무엇인가? 무엇을 믿고 무엇이 될 것인가?